1904년 10월 러시아 제국은 그야말로 자존심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한반도의 주도권을 두고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일본쯤은 가볍게 짓밟을 거란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연전연패하고 있었죠. 특히 제국의 자랑이던 제1태평양 함대는 개전 당일 일본 해군에 의해 기습당하면서 극동의 핵심 근거지 리순항에 봉쇄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다급해진 러시아 수뇌부는 제국 서쪽의 최정예 함대인 발트 함대를 제2태평양 함대로 재편해 지구 반바퀴를 돌아 극동으로 파견한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목표는 일본 제국 함대를 박살내고 리순항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9,000km의 여정에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1904년 10월 21일 저녁, 발트 함대는 출항 전부터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어뢰정이 북해까지 와서 매복하고 있다는 소문이 함대 전체에 퍼져 있던 것인데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지만 극도의 경계태세로 북해 도거뱅크 해역을 지나던 중 함대 후방에 뒤쳐져 있던 공작선 캄차카로부터 어뢰정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다는 다급한 무선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일본군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스웨덴 상선을 착각한 것이었죠. 모두가 공포에 빠진 상황에서 이번엔 발트 함대 앞에 50여 척의 영국 민간 어선단이 등장하는데요. 함대는 어선단이 조업 방향을 알리기 위해 쏜 녹색 신호탄을 일본군의 공격 신호로 오인했고 곧 비무장 민간 어선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포격을 개시합니다. 이렇게 포탄과 탐조등 불빛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순양함 아브로라와 드미트리 돈스코이를 일본 군함으로 오인해 공격한 것이죠. 공격은 약 10여 분 뒤에 멈추긴 했지만 무려 5발이나 아브로라에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군종 신부가 한쪽 팔이 잘리는 치명상을 입었고 며칠 뒤 사망합니다. 발트 함대는 뒤늦게 자신들이 공격 중인 대상이 민간어선이란 걸 눈치챘습니다. 일단 포격을 중지했지만 아직 일본 어뢰정이 숨어있다고 믿었고 민간인들을 구조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합니다. 당연히 비무장 민간어선이 공격당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영국은 뒤집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언론은 발트 함대를 해적이라고 비난했으며 국왕 에드워드 7세는 러시아 제독들을 처벌해야 한다며 격분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즉각 함대를 출격시켜 발트 함대를 쫓기 시작했는데 영국과 러시아 간에 전면전이 터질 뻔한 초대형 외교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러시아와 동맹 중이고 막 영국과 친선 관계를 구축한 프랑스의 필사적인 중재로 후에 배상금 지불로 마무리됩니다. 영국 함대는 발트 함대를 계속해서 추격 감시하다가 모로코 탕헤르에 도달하자 지브롤터 방향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렇게 추격에서 벗어난 발트 함대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당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일본으로 향하려 했지만 일부는 희망봉을 돌아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술적인 문제였는데 당시 러시아 신형 전함들이 설계보다 훨씬 무거워서 구형 전함들보다 물에 더 깊게 잠겼습니다. 수에즈 운하엔 22피트라는 수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제국의 주력 전함들이 좌초될 위험이 있었죠. 두 번째는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당장 도거뱅크 사건으로 영국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는데 수에즈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영국은 일본과 동맹 상태였죠. 영국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두 번째 이유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한편 분노한 영국은 발트 함대의 보급을 방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항구는 물론이고 중립국들을 압박해 항구 진입을 통제하거나 거부하게 만들었죠. 결국 발트 함대는 계약을 맺은 독일 민간 해운 회사의 석탄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항구도 쓰지 못해 공해상에서 수십만 톤의 석탄을 인력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프리카 적도를 관통하던 시기에 벌어진 보급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석탄선으로 차출된 수병들은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폭염과 90%가 넘는 끔찍한 습도 속에서 석탄을 일일이 자루에 퍼다 맞고 다른 수병들은 석탄 자루들을 소형 증기선이나 보트에 가득 담아 군함으로 운반했습니다. 지옥 같은 노동 속에서 병사들은 석탄 먼지를 온몸에 뒤집어 쓰며 기침했고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심지어 주 프랑스 러시아 대사의 아들이었던 넬리도프 중위가 급사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군함에선 보트가 도착하면 석탄을 올려보냈는데 다음 보급이 언제인지 장담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정을 무시하고 군함의 거의 모든 빈 공간에 석탄을 채워넣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적재 공간을 가득 채웠고 조타실, 욕실, 장교실, 심지어 기관실 복도까지 석탄 포대가 쌓였습니다.
석탄은 음식과 식수, 옷 등 배 안의 모든 것을 오염시켰고 수병들은 무려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석탄가루를 마시며 먹고 자고 일해야 했습니다. 외부적인 악재와 절망이 쌓여가는 한편 함대 내부에서도 빌런이 활약 중이었습니다. 바로 공작선 캄차카호였는데요. 출항 초기 도거뱅크 사건도 캄차카호의 오보에서 시작되었죠. 캄차카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항해 내내 사고를 쳤습니다. 한 번은 캄차카호가 기함을 향해 긴급히 어뢰정이 보이는가 라는 발광 신호를 보내 함대 전체가 뒤집혀 전투태세에 돌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암호를 착각했다는 사과 신호가 오며 본래 의도는 아무 이상 없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석탄 보급 이후 아프리카 남단을 돌면서 함대는 폭풍우를 만났는데 캄차카호는 돌연 석탄질이 너무 나쁘니 150톤을 바다에 버리겠다는 황당한 무전을 보냈습니다. 제독은 우리 모두 같은 석탄을 쓰고 있다면서 그딴 짓을 한 놈들은 바다에 던져버리겠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외에도 함대가 출발할 때마다 닻을 끌어올리는 양묘기가 고장났다며 여러 차례 출발을 지연시켰고 배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함대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발트 함대의 제독 로제스트 벤스키는 불같은 성격으로 유명했는데 분노할 때마다 쌍안경을 바다로 집어던지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캄차카호 때문인지 일상이 되어버렸고 하도 쌍안경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참모들은 여분의 쌍안경을 배에 비축해 두어야 했습니다. 개고생을 하며 간신히 마다가스카르에 도착한 발트 함대는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 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옵니다. 바로 자신들이 구하려 했던 리순왕이 일본에 함락되었고 그곳에 있던 제1태평양 함대가 전멸했다는 것이었죠. 허무하게 임무가 사라져버린 함대는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며 마다가스카르에서 2달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한편 찌는 듯한 더위와 풍토병,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함대의 규율은 천천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만이 극에 달한 병사들이 상륙지에서 만취해 걸어다녀도 장교들은 모른 척 눈 감아줬죠. 또한 지루함과 스트레스에 동물을 기르는 것이 유행하는데요. 병사들은 앵무새, 카멜레온, 개구리, 개, 토끼, 원숭이, 돼지까지 온갖 동물을 배로 실어왔습니다. 동물들은 가판위를 뛰어다니며 배설물을 남기는 등 배는 마치 동물원이 되어버렸죠. 어떤 배엔 악어가 밀반입되기도 했고 한 기관사는 뱀에 물려 생사를 오갔습니다. 또 다른 전함에선 원숭이와 개에게 샴페인을 먹이고 서로 싸움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명령이 떨어지며 함대는 가까스로 마다가스카르를 떠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캄란만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대기가 시작되는데요. 본국에서 출발한 제3태평양 함대가 합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원군은 탁상 행정에 의해 질보다 양이라며 억지로 긁어모아 보내진 구식 함선들이었습니다. 너무 낡고 느려 터지고 장갑도 얇아 도움이 되지 않아 로제스트 벤스키 제독도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뇌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죠. 이들의 합류는 함대 전체의 기동력을 갉아먹으며 다가올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1905년 5월 27일 새벽 발트 함대는 최종 목적지인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 위해 안개가 낀 틈을 타 대한해협의 동수로 스시마 해협으로 몰래 이동했습니다. 스가로 해협과 라페루즈 해협이란 선택지도 있었지만 두 해협의 폭이 좁아 기뢰부설 가능성이 높았고 무엇보다 1000마일 이상을 더 항해해야 했기에 고물함대와 함께 바다로 나가 석탄까지 보급하는 건 매우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기동이 성공하나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들키고 맙니다. 함대 후방의 병원선 오륜이 국제 적십자 전시 규정을 지키겠다며 배 전체에 2명을 환하게 켜놓은 채 항해한 것이죠. 함대 위치가 노출되면서 그날 오후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투는 처참했습니다. 수병들은 장거리 항해로 모두 지쳐 있었고 악착같이 쌓아놓은 석탄포대는 일본의 신형 고폭탄이 장렬하는 순간 거대한 땔감이 되어 배를 화염지역으로 만들었죠. 또한 제3태평양 함대의 합류로 최고 속력이 15노트에서 9노트로 떨어진 느려 터진 함대는 일본 연합함대가 T자 진영을 취하는 것을 보고도 빠르게 대응할 수 없었고 기함 수보로프가 집중포화를 맞으며 제독이 중상을 입고 쓰러져 지휘체계가 마비됩니다. 결국 밤이 깊어갈 무렵 네보가토프 제독이 항복 신호와 함께 백기를 걸며 7개월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건 전투력이 거의 없는 순양함 알마즈와 어뢰정 2척뿐이었습니다.